너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에요. 통보예요. 이 1,000억 원짜리 계약, 저희 가족의 보증을 오늘부로 철회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날 시댁 식구들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수없는 일에 엮이기 싫다면서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1,000억 원짜리 계약의 열쇠를 바로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쥐고 계셨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열쇠는 이제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제게 99통의 부재중 전화를 남겼지만 저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히 복수를 준비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잃게 될 시댁의 몰락, 그리고 한 여자의 처절한 복수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마음정거장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장례식장의 에어컨은 필요 이상으로 차가웠습니다. 그 냉기는 단순히 피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빨이라도 달린 듯 등골을 타고 들어와 뼈를 물어뜯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방석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두 무릎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마비되어 더는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손은 기계적으로 지점 뭉치를 불꽃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불길이 활활 타오르며 옅은 노란색 종이를 삼켰다가 죽은 나비처럼 흩날리는 잿가루를 뱉어냈습니다. 어떤 재는 머리카락에, 어떤 재는 아버지의 흑백 영정 사진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재를 털어내지 않았습니다. 문득 그냥 두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지로 남는 것도 함께 머무는 하나의 방법일 테니까요. 텅 빈 장례식장은 사람을 불안하게 할 만큼 넓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며 의자를 정리하고 국화꽃을 다듬고 찻잔을 나르는 것을 제외하면 유가족석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텅 비다 못해 가슴속에서 심장이 울리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망치로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쿵쿵 무겁게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어젯밤만 해도 저녁 먹으러 오라고 전화하셨던 분이 오늘 아침에는 싸늘하게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외동딸, 이 세상에 남은 아버지의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 당연히 제 곁에는 남편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저 그가 옆에 서서 아버지의 영정 앞에 고개 숙여주기만 했더라도 사람들이 제가 혼자가 아님을 알았을 텐데요. 그런데 상복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3번째로 진동했습니다. 저는 붉어진 눈가를 닫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남편 최민준의 이름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써 힘을 주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곧바로 튀어나왔습니다. 마치 누가 등을 떠미는 사람처럼 다급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아, 아직 거기야? 손님들 곧 오실 텐데. 내가 사위로서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어떡하지? 당신 혼자 괜찮겠어? 저는 차가운 바닥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소매 위에 점점이 떨어진 잿가루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와야죠. 아버지가 당신 기다리고 계세요. 민준 씨는 순간 말을 멈추더니 어르고 달래는 듯한 변명조로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아, 서연아, 오늘 나는 아무래도 못 갈 것 같아.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머릿속에 누가 얼음물을 한 바가지 쏟아 부은 듯 텅 비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민준 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음, 사람들의 웃음소리, 의자를 끄는 소리,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사에 중요한 일이 생겼어. 우리 회사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란 말이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빠 장례식이에요. 당신은 하나뿐인 사위인데 못 온다고요? 대답을 듣기도 전에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민준 씨의 손에서 전화기를 빼앗듯 가로챘습니다. 애미야, 너는 왜 자꾸 애를 닥달하니? 저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울컥 치미는 것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저 시어머니는 단칼에 말을 잘랐습니다. 그저 뭐? 오늘은 재수 없는 날이야. 우리 식구는 아무도 그런데 발도 들여놓지 않을 거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마치 판결을 내리듯 말했습니다. 재수 없다고. 죽은 사람은 음기 덩어리야. 너도 모르니? 오늘 아침에 내가 용한데 가서 물어봤다. 그분이 그러시더구나.
민준이 놈이 사주가 세긴 해도 이런 초상집 잘못 갔다가는 제대로 애군이 낀다고. 그거 한번 잘못 엮이면 프로젝트고 뭐고 다 날아가는 거야. 돈 잃고 회사 망하고 너 네 남편 인생 망치는 꼴 보고 싶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면서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실소였습니다. 어머니 프로젝트는 미룰 수 있지만 아버지 장례식은 단 한 번뿐이에요. 시어머니가 흥 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이 중요하지. 넌 딸이니까 네가 챙기면 되잖아. 민준이는 이 집안 기둥이야. 걔가 재수없는 일 겪으면 우리 식구는 다 뭘 먹고 살라고. 그리고 어머니는 잠시 말을 흐리더니 제가 똑똑히 들을 수 있을 만큼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랑 우리 집안이랑 피 한 방울 섞였니? 괜히 우리 집에까지 애군 끌어들이지 마라.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민준 씨의 사업 자금을 마련해 주셨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사위도 아들이라며 웃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민준 씨가 직원들 월급 줄 돈이 모자라 발을 동동 구를 때 아버지가 망설임 없이 적금을 깨서 쥐어주시던 그날이 기억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버지의 죽음은 그들 입에서 애군과 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나왔습니다. 민준 씨 좀 바꿔주세요. 저편에서 무언가 밀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민준 씨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애써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건 알지만 체면은 지키고 싶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아, 나 좀 이해해줘. 어머니가 워낙 걱정이 많으시잖아. 그리고 이 프로젝트 지금 파트너사에서 기다리고 있어. 당신도 알잖아. 우리 회사가 이 계약 하나에 목매고 있는 거. 오늘 내가 없으면 다 끝장이야. 저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미소는 너무나 온화해서 그 온화함이 오히려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가슴속의 모든 공기를 짜내듯 물었습니다. 민준 씨, 정말 안 올 거예요? 민준 씨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못 가. 저는 그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민준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하더니 관심 있는 척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당신 혼자 고생해. 돈 필요하면 말해. 내가 보내줄게. 일단 조의금으로 10만 원 보낼게.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목을 조르는데도 억지로 내뱉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10만 원. 오늘 이 장례식장 대관료와 서비스 비용만 해도 수백만 원인데 지금 우리가 사는 집, 민준 씨가 모는 차,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랑하던 해외여행 경비가 모두 아버지의 돈으로 이뤄진 것인데 이제 와서 그는 10만 원을 던져주며 선심 쓰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욕설도 고함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했습니다. 끊어요. 전화는 뚝 소리를 내며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손님들 곧 들어오실 시간인데 더 기다리실 분이 계신가요? 저는 텅 빈 의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도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는 몸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주 완장을 바로잡고 소매를 매만졌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달린 흰 리본을 고쳐 단 후 아주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하죠. 조문객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 옛 부하 직원, 이웃 주민, 그리고 아버지께 은혜를 입었던 분들이었습니다. 모두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보다가 제게 시선을 멈췄습니다. 평소보다 더 오래, 더 깊게. 저는 귓가에 스치는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사위는 어디 갔지? 시댁 식구들이 하나도 안 보이네. 저 애가 안 됐군. 저는 고개를 숙이고 한 분 한 분께 허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기계처럼 같은 말을 반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활활 타오르지 않고 은근하게 타오르는 불. 그 불은 너무 뜨거워 제 마음이 바싹 말라붙는 것 같았습니다. 정오 무렵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빨간 과일 상자를 들고 문 앞에서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시댁 쪽 친척들이었습니다. 껌을 짝짝 씹던 한 남자가 마치 시장에 온 사람처럼 들어왔습니다. 입가에는 웃음기까지 머금고 있었습니다. 어이구 형수님, 썰렁하네요. 저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그 남자는 영정 앞에 고개 한번 숙이지 않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냥 한번 들러봤죠. 민준이 형은요? 바쁘다던데. 그를 따라온 한 여자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힐끗 보더니 가식적으로 몸서리를 쳤습니다. 어머, 여긴 음기가 너무 세. 등골이 오싹하네. 우린 이만 가봐야겠어요. 저는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민준 씨가 어디 있는지 말해주세요.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여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남자가 큰일 하는데 형수님이 뭘 그렇게 캐물으세요. 형님 체면 깎이게. 저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큰일이요? 무슨 큰일이요? 우리 아버지는 여기 누워 계시고 당신들 온 가족은 전염병이라도 피하듯 하는데 그 시간에 당신들 가족은 뭘 하고 있죠? 남자가 짜증스럽게 제 손을 밀쳤습니다. 적당히 좀 하세요. 형수님 네 초상에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왔다고. 민준이 형 와봤자 서로 재수 없기만 하지. 저는 그들을 때리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망치듯 자리를 뜨는 그들의 뒷모습을 똑바로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큰일이라는 단어가 가시처럼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민준 씨는 유난히 차려입었습니다. 새로 산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향수를 진하게 뿌렸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선물하신 귀한 양주를 장식장에서 꺼내며 손님 접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님 접대의 그 술을? 아버지 장례식 날에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민준 씨의 SNS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최근 3일의 게시물만 보이게 설정해 두었고 그 3일 동안은 업계 뉴스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건강 앱을 열어보니 그의 걸음수가 2만 보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의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걸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사장님,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셨고 나중에 독립해서 대형 노래방과 레스토랑 체인을 운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도시의 웬만한 소식은 신문보다 빨리 아시는 분이었죠. 그는 거의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이냐? 마침 네 아버지 소식 듣고 연락하려던 참이었다. 저는 애둘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요. 혹시 민준 씨가 지금 유흥가 쪽에 있는지 알아봐 주실 수 있으세요? 수화기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김 사장님의 목소리가 돌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얘야, 네가 감당할 수 있겠니?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가 지금 상중이라 상처받을까 봐 걱정이다만 네가 물으니 말해주마. 그놈 지금 내 가게 룸 하나 잡아서 놀고 있다. 어젯밤에 예약해놓고 오늘 아침부터 무리들 끌고 와서 케이크에 양주에 심지어 그 비서라는 애까지 데리고 왔더구나. 저는 그 뒷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귀가 먹먹해지면서 오직 케이크라는 단어 하나만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김 사장님이 일을 가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비서년 생일 파티를 해주고 있단다. 네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동안에 저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에서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꾸짖음이 아닌 슬픈 눈으로. 그리고 그 슬픔이 어떤 욕설보다 더 아프게 저를 찔렀습니다. 저는 김 사장님께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나 낯설어서 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사장님, 부탁드려요. 누가 있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계산서는 얼마가 나왔는지 전부 기록으로 남겨주세요. 김 사장님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저는 전화를 끊고 불씨가 남은 화로로 돌아가 마지막 지전 뭉치를 던져 넣었습니다. 불길이 확 타오르며 뜨거운 열기가 얼굴에 와닿았지만 저는 뜨거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 속이 이미 얼어붙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대고 아버지께 속삭이듯 그리고 제 자신에게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골랐어요. 하지만 약속할게요. 내일부터는 누구도 제 머리 위에서 저를 짓밟게 두지 않을 거예요. 밖에서는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비가 양철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북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리 지를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저 제대로 행동하면 될 뿐. 내일 저는 민준 씨가 제가 절대 발들일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그곳에 나타날 겁니다. 그의 회사 이사회 회의실. 그가 자신만이 앉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바로 그 자리.
그때가 되면 아버지를 둘러싼 소위 애군이라는 것은 제 주인을 찾아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가정이라는 이름의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님께 부탁해 아버지가 생전에 조용히 마련해 두셨던 작은 오피스텔로 저를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열쇠는 아버지가 단 한 번 제게 건네주셨던 봉인된 봉투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네, 인생에 너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열어보거라. 아버지는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지전의 향내가 밴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오피스텔은 고층에 위치해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이 마치 등불을 띄운 강물처럼 내려다 보였습니다. 별다른 가구는 없었습니다. 낡은 원목 테이블과 의자, 아버지가 즐겨 쓰시던 다기 세트, 그리고 다이얼 자물쇠로 잠긴 작은 철제 금고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금고 앞에 한참 서 있다가 이내 마음을 돌렸습니다. 아직은 열 때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냉정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뜨거운 물로 오랫동안 샤워를 했습니다. 상복에 밴 향냄새를 씻어내고 시어머니가 제게 던졌던 칼날 같은 말들도 씻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씻으면 씻을수록 정신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이 결혼 생활의 모든 조각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실밥이 삭은 옷을 살짝만 당겨도 찢어지듯. 저는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르고 달래다가 협박하다가 시어머니를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서연아, 일 크게 만들지 마. 네가 프로젝트에 영향 주면 그 책임 네가 다 져야 해. 어머니 혈압 오르셨다. 당장 와서 죽이라도 끓여드려. 저는 모든 메시지를 읽었지만 답장도 차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을 캡처해 두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마음은 날씨보다 변덕스러우니 무슨 일을 하든 증거를 남겨두라고. 김 사장님께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길게 말하지 않고 짧은 동영상 하나와 영수증 사진 한 장을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움켜쥐어진 듯 아팠습니다. 영상 속에서 민준 씨는 보랏빛 조명 아래 셔츠 단추를 2개나 푼 채 비서라는 여자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또렷하게 고통스러울 만큼 선명하게 말했습니다. 그 영감탱이 가셨으니 이제 이 회사는 내 손에 들어왔다. 주변 사람들이 와하하 웃으며 건배를 했습니다. 붉은 와인이 물처럼 흘렀습니다. 테이블 한쪽 구석에 결혼식 날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양주병이 보였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을 때 열라며 주셨던 바로 그 술. 결국 그 술은 배신을 축하하기 위해 열린 셈이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껐습니다. 구역질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목이 바싹 마르고 아플 뿐 고통이 극에 달하면 눈물조차 길을 잃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다 되어갔습니다. 민준 씨 회사의 이사회는 오전 9시. 잠을 자야 했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를 우려냈습니다. 한 모금 마시니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쓴맛이 오히려 제 맛 같았습니다. 인생은 때로 너무 달콤한 것이 독이 되기도 하니까요. 저는 종이와 펜을 꺼내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분풀이를 위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제 자리를 되찾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회사가 거대한 합작 계약에 의존해 연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파트너사가 1,000억 원을 투자할 거라며 자랑했지만 그 자금줄이 사실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신뢰와 인맥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모르거나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를 비즈니스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먼저 아버지의 장례식을 애군이라며 조롱했으니 저 또한 그들의 체면을 지켜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김 사장님께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 한 사람을 연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결심했구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사람을 때리거나 나쁜 짓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제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되찾으려는 것뿐이에요. 김 사장님은 마침내 철이 든 아이를 보는 어른처럼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다, 도와주마. 하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하거라. 네,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게 하지는 마. 내 아버지는 평생을 선하게 사신 분이다. 네가 증오만 아는 사람이 되는 거는 원치 않으실 게다. 아버지라는 단어에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명심할게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저는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해마루 아래 서서 찻잔을 들고 온화하면서도 엄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그저 고개만 끄덕여 주셨습니다. 잠에서 깨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흰 셔츠에 검은 바지,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화장은 진하게 하지 않고 창백한 얼굴에 혈색만 살짝 돌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남편에게 버림받고 정신 나간 여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딸로 봐주길 바랐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술이 덜 깬 듯 잠겨 있었습니다. 서연아, 어디야? 아직 집에 안 들어왔어? 어머니가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어. 네가 버릇없게 군다고 하시더라. 저는 대답했습니다. 안 들어가요. 민준 씨가 으르렁거렸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 오늘은 집에 꼼짝 말고 있어. 회사 와서 소란 피우지 말라고. 네가 계약 망치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저는 아주 가볍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 어젯밤에 어디 있었어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의 침묵이었지만 곧바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회사에서 손님 접대했지. 저는 하고 대꾸만 할 뿐 더는 캐묻지 않았습니다. 9시에 회의실에서 봐요. 민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누가 너더러 오래. 네가 무슨 자격으로. 저는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와보면 알게 될 거예요. 저는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혼 생활 중 처음으로 제가 먼저 그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곧은 선 하나가 그어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흔들리던 땅에 단단히 박힌 말뚝처럼. 저는 건물 로비로 내려가 택시를 불렀습니다. 차가 막 출발하려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미야, 너 어젯밤부터 어디서 뭘 하고 돌아다니는 거냐? 며느리라는 게 하룻밤씩 외박을 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놓고 쏘아붙였습니다. 네, 일은 시어머니 모시는 거야. 네, 애비 죽은 건 이미 끝난 일이니 그 재수없는 초상집 기운은 우리 집에 끌어들이지 마. 이 집안까지 망하게 할 셈이냐? 저는 화를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호칭을 사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버지는 초상집 기운이 아닙니다. 저를 키워주신 분이고 민준 씨를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도와준 건 옛날 일이지. 여자는 시집 오면 그 집 귀신이 되는 거야. 친정돈은 친정돈이고 우리는 누구에게도 빚진 거 없어.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들었습니다. 더는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마디만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오늘부터 저희 집은 더 이상 친정에 빚지지 않게 될 겁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택시가 회사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높게 솟은 유리문. 반듯하게 서 있는 안내 데스크 직원. 모든 것이 반짝였지만 제 눈에는 가시개 냄새만 가득했습니다. 로비를 지나는데 몇몇 직원이 저를 알아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례적인 인사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장례식에 대한 소문이 벌써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사람들은 사람보다 돈을 사랑했고 옳고 그름보다는 권력을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야위고 눈밑이 탁했지만 눈빛은 예전처럼 무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착하게 살되 만만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착하게만 살아서 사람들이 저를 만만하게 여겼던 모양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회의실이 있는 층, 복도에 나서자마자 안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가 잔뜩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예전에는 그저 부하 직원이라고 소개했던 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하얀 원피스에 웨이브 머리,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서류 파일을 든 채 저를 길 위에 장애물처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달려와 목소리를 낮췄지만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서연아, 당장 돌아가. 여기서 이러지 마.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회의에 참석하러 왔어요. 비서가 비웃으며 기름을 붓듯 말했습니다. 사모님, 여긴 회사 회의실이에요. 외부인은 들어오실 수 없어요. 저는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서는 비서 일이나 제대로 해요.
내가 들어가든 말든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민준 씨는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박서연.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최민준 씨. 똑똑히 기억해요. 어제 당신이 우리 아버지 장례식에 오지 않았듯이 오늘 내가 여기 온 건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비켜요. 앞에 있던 회의실 문이 열리며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몇몇 이사들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곧 시작될 연극을 기다리는 관객 같았습니다. 저는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몸싸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한 번 물러서면 평생을 물러서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제가 회의실 문손잡이를 잡기 직전 민준 씨가 등 뒤에서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박서연, 너 이렇게 행동한 거 후회하게 될 거야.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답했습니다. 후회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회의실 문이 제 등 뒤에서 찰칵 하는 아주 작은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마치 재판장의 망치가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넓은 회의실, 하얀 조명, 차갑게 돌아가는 에어컨 소리에 팔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열댓 명의 사람들이 긴 테이블 주위에 앉아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바로 알아보는 사람, 그저 사장 부인으로만 아는 사람, 그리고 제 등장으로 잘 짜인 회의의 흐름이 깨진 것이 불쾌한 듯한 눈빛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문 앞에서 잠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 발 늦었죠. 저는 그가 필사적으로 평정심을 찾으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상 주도권을 쥔 자리에 익숙했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기다리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 아버지의 장례식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던 그 순간부터 이미 리듬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사회 의장인 박상무님이 가장 연장자였습니다. 그는 낮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일단 앉아요. 무슨 일이든 차근차근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예의를 갖춰 인사했습니다. 네, 상무님, 여러 이사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테이블 끝 빈자리에 의자를 빼서 앉았습니다. 윗자리로 가려 하거나 누구의 자리를 뺏지도 않았습니다. 오늘은 소란을 피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침착함이야말로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니까요. 민준 씨가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그럼 회의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파트너사와의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그는 제가 그저 불청객일 뿐이라는 듯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화면을 향해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유창한 말투, 익숙한 숫자들, 1,000억 원의 투자금, 예상 수익률, 3년간의 로드맵. 저는 그가 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숫자는 혼자 있을 때나 아름다운 거란다. 그걸 지킬 줄 모르는 사람 손에 들어가면 칼이 되는 법이지. 회의는 약 20분간 흘러갔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다렸고 저 또한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 무대를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실을 덮고 있는 장막을 걷어내러 왔을 뿐. 민준 씨의 발표가 끝나자 박상무님이 관례에 따라 물었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며 의례적인 칭찬을 한두 마디 건넸습니다. 모든 것이 민준 씨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약간의 승리감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치 봤지,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를 끄는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몇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준 씨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서연아, 여긴 회사 회의실이야. 박상무님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일단 들어봅시다. 저는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적절한 때가 아니라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막 돌아가셨고 저는 당연히 집에 있어야겠지요. 하지만 오늘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머릿속에 차가운 관 속에 누워 계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평온한 얼굴로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최민준 씨의 아내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방금 최민준 씨가 발표한 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서 왔습니다.
아주 작은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민준 씨가 마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은 회사 일과 상관없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회사 직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계약의 파트너사는 저희 아버지의 지인이십니다. 공기가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언젠가 사람들이 너를 함부로 대하거든 네 자신을 돌아보거라. 혹 네가 조건 없이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었기 때문은 아닌지. 저는 그동안 조건 없이 내어주었지만 오늘은 이만 멈추고자 합니다. 민준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서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는 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니 이 1,000억 원짜리 계약, 만약 파트너사가 투자를 철회하면 우리 회사는 다시는 이 기회를 잡을 수 없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한 이사님이 말했습니다. 서연 씨,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겠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익숙하고 차분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파트너사의 대표였습니다. 그는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투자를 결정한 것은 박 회장님의 신뢰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 가족이 최소한의 존중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저희는 이 계약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실은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너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박이 아니에요. 통보예요. 박상무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 씨, 개인적인 감정으로 회사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되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님들께서도 이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어제는 저희 아버지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재수 없다는 것이었죠.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트너사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장인의 영정 앞에도 서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자신들의 돈 앞에서는 신뢰를 지킬 수 있겠느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박서연, 없는 말 지어내지 마.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어제 장례식에 왔었나요? 그는 1초, 2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모든 사람에게 답을 알려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제 편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계약에 대한 저희 가족의 보증을 철회할 권리를 제게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뿐입니다. 이사 중 한 분이자 아버지와 오랫동안 술잔을 기울여온 김 이사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 말이 틀리지 않아. 사업은 돈보다 신뢰가 먼저지. 파트너사가 이미 의심을 품었다면 억지로 계약해봤자 오래 가지 못해. 민준 씨가 김 이사님을 향해 거의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이사님, 지금 저 여자 편을 드시는 겁니까? 김 이사님은 지친 눈으로 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나는 사실의 편을 드는 걸세.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회의는 격렬한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저는 잠정 보류, 재협상, 리스크 같은 단어들을 얼핏 들었습니다. 민준 씨는 더 이상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마치 추락하면서 아무것도 붙잡지 못한 사람처럼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박상무님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계약 체결은 보류하도록 합시다. 최민준 사장은 파트너사와의 관계를 다시 정리하도록. 서연 씨는 이만 돌아가요. 상황이 정리되면 다시 이야기합시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둑판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았을 뿐. 제가 복도로 나서자 민준 씨가 뒤따라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저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 당신이 우리 아빠 장례식을 외면했을 때 당신은 나와 동등하게 설 기회 또한 버렸다는 걸. 그는 제 팔을 놓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몹시 지쳐 보였지만 등은 꼿꼿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닥칠 일들은 더 고통스러울 테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엘리베이터는 아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너무 느려서 가슴 속에서 심장이 뛰는 소리가 한 박자 한 박자 들릴 정도였습니다. 공포의 박동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경계선을 막 넘어선 사람의 박동이었습니다. 1층에서 문이 열렸을 때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제 등 뒤에 민준 씨가 감당해야 할 혼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더 이상 제 일이 아니었습니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민준 씨가 아니라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몇 초간 들여다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롭고 다급한 목소리가 인사도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애미야,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민준이가 전화해서 울고불고 난리야. 네가 계약을 망쳤다고. 너 1,000억이 뭔지는 아니? 저는 건물 유리문 앞에 서서 저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정확하게 호칭을 쓰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망친 게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보증을 서주지 않겠다고 했을 뿐입니다. 시어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비웃었습니다. 보증? 네가 뭔데 보증을 서? 넌 이 집 며느리일 뿐이야. 저는 휴대폰을 살짝 쥐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네, 저는 며느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딸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사업 관계들은 모두 저희 아버지가 쌓아 올리신 겁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 아버지는 죽었어. 죽었으면은 죽은 사람답게 조용히 있어야지. 어디 그 초상집 기운을 끌고 와서 이 집안을 망치려고 들어?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관 속에 누워 계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심장이 아릴 만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버지는 초상집 기운이 아닙니다. 사람이셨고 저는 누구도 제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게 두지 않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순간 말을 멈추더니 이내 목소리 톤을 바꿨습니다. 협박과 회유가 섞인 말투였습니다. 애미야, 잘 생각해. 너 이렇게 나오면 이 집에 다시 발붙일 낯짝이나 있겠니? 여자가 이혼하면 뭐가 남는 줄 알아? 돈이고 회사고 다 민준이 거야. 너 일 크게 벌여봤자 결국 손해보는 건 너 자신뿐이라고.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주 가벼운 웃음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아직 이혼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고개 숙이고 살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이내 멈췄습니다. 이 순간부터 시어머니와 저의 고부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인연은 붙잡고 있을수록 스스로의 목을 조를 뿐이니까요. 저는 택시를 타고 곧장 아버지가 남겨주신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오는 길에 민준 씨에게서 몇 번 더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회의실에 들어선 이상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의자에 앉아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손이 컵에 닿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인터폰을 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었죠. 문을 열자 민준 씨가 서 있었습니다. 구겨진 정장, 느슨해진 넥타이, 피로와 공포가 뒤섞인 얼굴. 그는 저를 보며 목소리를 한껏 낮췄습니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가 들어올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들어와요. 민준 씨는 안으로 들어와 오피스텔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테이블 위에 놓인 아버지의 닭이 세트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잠시 얼굴을 찌푸리더니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디까지 할 셈이야?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는 으르렁거렸지만 이전처럼 기세등등하지는 않았습니다. 네가 파트너사 투자를 막아서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했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될지 알아? 저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게 똑같은 질문을 했는지 알아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모두들 남편은 어디 갔냐고 물었고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당신은 내 기분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민준 씨는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도 이유가 있었어. 저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이유요. 생일 케이크, 독한 술, 그리고 비서라는 여자? 그는 마치 뺨이라도 맞은 듯 화들짝 놀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너 날 미행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우연히 알게 됐어요. 우리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모든 걸 이렇게 망가뜨릴 필요는 없잖아. 저는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멈추는 거지. 그 둘은 다른 문제예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이 쉰 목소리였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돈? 회사 지분? 아니면 내가 무릎이라도 꿇길 바라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걸 이해하길 바라.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는 게 있다는 걸. 어제 당신은 그 선을 넘었어. 민준 씨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셈인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철제 금고로 다가갔습니다. 다이얼을 돌리자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서류철과 커다란 봉투가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내 민준 씨 앞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서류들이에요. 그 중에는 내 이름으로 된 투자 내역서가 있어요. 당신 회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금 흐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부 사이에 선을 긋는 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건드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민준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자금을 빼겠다는 거야? 언제까지? 그가 물었습니다. 30일 줄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0일 동안 당신이 나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아요. 그는 저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약 못하면 저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내 몫을 챙길 거예요. 민준 씨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제 앞에서 작아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강해져서가 아니라 그가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주 작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나는 이제 당신을 잃는 게 두렵지 않아. 나 자신을 잃는 게 두려울 뿐이지.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 결혼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무시와 경멸이 용납되지 않는 단계. 하지만 시어머니와 그 가족들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기에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문 밖으로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텅 비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리웠습니다. 아버지의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내 딸아, 만약 이미 지붕이 새는 집을 지키기 위해 고개를 숙여야 한다면 차라리 당당하게 서 있거라. 민준 씨가 떠난 후 오피스텔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제가 술 취한 그를 기다리던 밤들의 숨막히는 침묵도 아니었고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홀로 서 있던 때의 공허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거운 돌덩이를 마침내 내려놓은 사람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앞으로 걸어갈 길이 더 험난해지리라는 것을 알지만 적어도 두 발이 더 이상 허공에 떠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저는 차를 한 주전자 더 우려냈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며 흙냄새와 시간의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진한 차를 좋아하셨습니다. 한 모금 마시면 정신이 번쩍 든다고 하셨죠. 저는 자리에 앉아 작은 찻잔을 들었습니다. 쓴맛이 입안에서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머릿속에서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질서에 따라서. 30일. 제가 그 숫자를 뱉은 이상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 이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서연 씨, 오늘 나를 놀라게 했어. 저는 예의를 갖춰 대답했습니다. 네, 이사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민준이 편을 드는 게 아니야.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해주고 싶네. 이 사회 내에서 벌써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 자네가 너무 깊이 개입한다는 둥. 저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는 경영권을 잡을 생각도 누구를 곤란하게 할 생각도 없습니다. 김 이사님이 옅게 웃었습니다. 자네는 그런 점이 아버지를 꼭 닮았어. 막다른 길에 몰려야만 움직이고 한 번 움직이면 아주 깔끔하게 처리하지. 하지만 마음의 준비는 해도 시댁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작은 불씨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네, 각오하고 있습니다. 김 이사님은 잠시 침묵하다 덧붙였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게.
누굴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 저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제 모든 결정에 대한 최종 책임은 여전히 저 자신에게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사과하러 가는 것도 화해하러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익숙한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직 가시지 않은 향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 한가운데 얼음장 같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이제야 기어 들어오는구나.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저는 예의 바르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인사? 네가 아직 나를 어미로 보기는 하니? 저는 서두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몇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어디 한번 말해봐라. 또 무슨 수작을 부릴 셈인지. 저는 숨을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어제 회사에서 있었던 일 민준 씨에게 이미 말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30일의 시간을 주겠다고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30일, 네가 뭔데 조건을 걸어. 저는 시어머니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 조건을 거는 게 아닙니다. 제 남편에게 말한 겁니다. 시어머니가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네 남편은 내 아들이다. 네가 내 아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게 만들어 놓고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해?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민준 씨의 사업을 막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제 가족을 무시했을 때 더 이상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시어머니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가족? 너는 시집 왔으면 이 집 사람이야. 내 아버지는 죽었는데 왜 자꾸 죽은 사람을 붙들고 늘어져? 그 말은 칼날 같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의 가치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저는 죽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더니 이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도리? 말은 번지르르 하게 하는구나. 하지만 며느리의 도리는 참고 인내하는 것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았습니다. 어제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홀로 서 있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참았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크지 않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저는 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어머니의 며느리입니다. 하지만 무시당하는 것은 참지 않을 것이고 저희 아버지를 애군이라 부르는 것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웃었지만 목소리는 한층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셈이냐? 이 집에서 아무것도 가져갈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무엇을 두고 다툴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제 목만 지킬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가 없으면 민준이가 못 살 것 같으냐?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만약 남자가 여자를 그저 배경으로만 필요로 한다면 그 사람은 아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녀가 필요한 겁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제가 시어머니가 정해놓은 며느리의 경계선을 넘어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길은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거짓은 없었습니다. 30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남기신 서류들을 전부 검토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투자 내역들, 아버지께서 구두로 제게 맡기셨던 인맥들, 저는 아버지가 이 날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만 그때의 제가 결혼을 너무 믿어서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 민준 씨는 예전처럼 자주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할 때면 얇은 얼음 위를 걷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한 번은 그가 물었습니다. 서연아, 아직 날 믿어? 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나는 약속을 믿지 않아요. 행동을 믿지.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노력하고 있어. 저는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회사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하는 노력이에요. 아니면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깨달아서 하는 노력이에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5일째 되던 날 저는 그 비서가 회사를 그만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구도
제게 직접 말해주진 않았지만 민준 씨가 뒷수습을 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쁘진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했습니다. 결혼 생활에 생긴 균열은 제3자를 쫓아낸다고 메워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저녁에 아버지 영정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아빠,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향 연기만 곧게 피어오르다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어주는 듯한 느낌. 밀지도 당기지도 않고 그저 곁에 있어주는 느낌. 저는 이 30일이 서막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자존심이 더 깊이 건드려졌을 때 더 큰 파도가 밀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회의실에 당당히 걸어 들어갔던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박서연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16일째 되는 날은 낯선 기분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폭풍도,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도, 문을 두드리며 책망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고요함은 안도감보다는 경계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시댁, 특히 시어머니가 권력을 위협받았다고 느낄 때 가만히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침묵은 수용이 아니라 다른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아침 일찍 저는 평소보다 서둘러 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묘지는 아직 이슬에 젖어 있었고 흙은 부드러웠으며 잔디는 푸르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묘비 앞에 흰 국화한 다발을 놓고 아버지의 이름 위에 앉은 작은 먼지들을 손으로 쓸어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처럼 말을 걸었습니다. 회사 이야기, 민준 씨 이야기, 시어머니 이야기까지 모두 아버지께 길을 알려달라고 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제 마음이 무겁지 않도록 털어놓았을 뿐입니다. 떠나기 전 저는 나직이 말했습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아빠가 부끄러워하실 일은 하지 않을게요. 그날 정오, 김 사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엄숙했습니다. 서연아, 조심해야겠다. 시댁 쪽에서 역공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구나.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네, 뭘 하고 있나요, 사장님? 그 집 사람들이 이사회 몇몇을 만나고 다닌다더구나. 네가 장례식을 핑계로 결정을 조종했다느니, 만약 네가 투자금을 빼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느니 협박하고 있단다. 사장님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널 겁주려는 게 아니라 대비하라고 알려주는 거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예상했던 일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아버지가 남기신 서류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신중한 분이셨습니다. 모든 일에 퇴로를 마련해 두셨죠. 만약 그들이 소송까지 간다면 그것은 이 관계의 명확한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준 씨가 상황을 그렇게까지 몰고 갈 만큼 어리석지는 않기를 바랐습니다. 저녁 무렵 민준 씨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예고 없이. 문을 열자 눈에 띄게 야위고 눈 밑이 촤한 그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도 예전처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가 들어오도록 비켜섰습니다. 그는 방 한가운데 서서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서연아, 그는 이전보다 훨씬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요. 민준 씨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는 분들을 만나고 다니셔.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일을 크게 만드시겠대.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해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 저는 아주 옅게 웃었습니다. 언제부터 중간에 끼었어요? 아니면 원래부터 항상 한쪽 편에 서 있었는데 이제 그 편이 당신을 지켜주지 못하게 된 건가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 말이 아프다는 것을 알았지만 진실은 종종 듣기 좋은 방식으로 말해질 수 없는 법입니다. 서연아, 그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면 어머니가 가만히 안 계실 거야. 너 같은 며느리는 없었던 셈 치시겠대.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그럼 당신은요? 그는 망설였습니다. 난 어머니를 잃고 싶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네가 조금만 부드러워지면 안 될까? 그가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거의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파트너사에게 오해였다고 한마디만 해줘. 계약만 다시 진행되면 모든 게 조용해질 거야. 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왜? 그가 소리쳤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저는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우리 아빠 장례식에 오지 않은 일을 용서할 수 있는 일이라고 나 스스로에게 말하는 셈이 되니까요. 난 그렇게 못해요. 민준 씨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하다는 두 단어를 들었지만 마음은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마법이 아니니까요. 민준 씨, 그가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는데. 저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어머니 앞에 서서 직접 말하기를 바라. 우리 아버지는 재수 없는 분이 아니었고 당신이 장례식에 오지 않은 건 잘못된 일이었다고.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야. 그건 당신이 해결할 문제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준 30일은 외부의 문제를 수습하라고 준 시간이 아니에요. 당신이 내 남편으로 설 것인지 아니면 그저 어머니의 아들로 남을 것인지 선택하라고 준 시간이에요. 민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서성이다 멈춰섰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어머니는 날 불효자라고 생각하실 거야. 저는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나는 나 자신을 잉여 인간이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 말은 무겁지 않았지만 공기를 얼어붙게 하기엔 충분했습니다. 민준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어두워진 후에야 집을 나섰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뒤돌아 저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갈림길에 서서 어느 길이 무너질지 모르는 사람처럼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시댁 친척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를 가르치려는 듯한 말투로 여자로서 분수를 모르고 처신한다고 책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읽고 바로 삭제했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설명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20일째.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애미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마. 네가 직접 나서서 파트너사에게 사과하든지 아니면 민준이 시켜서 재산 분할 서류에 도장 찍게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라.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어머니의 결정이라면 존중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네가 손해볼 건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구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손해를 보든 안 보든 제가 감당할 일입니다. 하지만 형식만 남은 결혼을 지키기 위해 고개 숙이지는 않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이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 가족은 감정보다 명예와 통제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쓰신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딸아, 만약 거짓된 평화와 진실된 고독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두 번째를 택하거라. 고독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거짓은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낡은 표지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30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몰랐지만 하루하루 제 자신에게 더 솔직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칠 것이 붕괴든 재생이든 저는 더 이상 누구의 등 뒤에 숨는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22일째 되는 날 저는 빠른 등기로 붙여진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봉투 겉면의 필체만 보고도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그녀는 항상 제 이름을 쓸 때 아주 힘주었었습니다. 글씨가 부드러워지면 사람도 물러진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봉투를 한참 들고 있다가 열었습니다. 안에는 컴퓨터로 작성된 재산 분할 합의서 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저와 민준 씨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고 서명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쪽지 한 장, 설명 한 줄 없는 그 시어머니 특유의 최후 통첩 방식이었습니다. 판에 오르든지 아니면은 판에서 밀려나든지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당장 서명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민준 씨까지 끌고 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뿐. 저는 가만히 앉아 눈을 감고 에어컨 소리를 들었습니다. 머릿속에 신혼 시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었습니다. 이제 너도 우리 집 식구가 됐으니 내가 친딸처럼 여겨주마.
그때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저 씁쓸할 뿐이었습니다. 오후에 김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사장님은 조용하고 인적이 드문 작은 카페를 약속 장소로 잡았습니다. 그는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그쪽에서 술을 썼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사본을 보여드렸습니다. 사장님은 꼼꼼히 살펴본 뒤 내려놓았습니다. 내 길을 꺾으려는 수작이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 명심해. 서명을 하든 안 하든 주도권은 여전히 내 손에 있어.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돈을 잃는 건 두렵지 않아요. 다만 이 일이 진흙탕 싸움으로 변하는 거는 원치 않아요. 김 사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너무 착해. 하지만 착하다는 게 남들이 멋대로 하게 내버려 둔다는 뜻은 아니야. 이미 한 걸음 내디뎠으니 시끄러워질까봐 두려워서 물러서지는 마라. 저는 커피잔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거품이 이미 다 사라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만약 민준 씨가 제대로 된 말을 한마디만 해준다면 저는 그에게 퇴로를 열어줄 생각도 있어요. 사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겠지만 그놈에게 그럴 배짱이 있을까? 그 질문에 저는 침묵했습니다. 저 역시 민준 씨에게서 그 답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민준 씨가 찾아왔습니다. 미리 연락은 없었지만 시어머니가 봉투를 보낸 순간부터 그가 가만히 있지 못할 거라는 걸 짐작했습니다. 그는 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벽에 기댄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쳐서 분노조차 담을 공간이 없어 보였습니다. 서연아, 그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한테 그거 보냈지?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는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고 두 손을 깍지 꼈습니다. 어머니가 날 몰아붙이셔. 내가 확실히 하지 않으면 일을 더 크게 만드시겠대.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확실히 하길 원하는데요? 그는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빛은 온통 모순으로 가득했습니다. 난 이혼하고 싶지 않아. 저는 그가 다음 말을 하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사과하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거야. 저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뭘 선택했어요? 민준 씨가 손으로 얼굴을 거칠게 쓸어내렸습니다. 서연아, 나는 외아들이야. 내가 어머니 뜻을 거스르면 어머니는 나 없는 셈 치실 거야. 저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민준 씨, 내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만약 내일 내가 죽는다면 당신은 우리 아버지 앞에 서서 아버지의 딸에게 잘해주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질문은 그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바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그저 옳은 것을 선택하길 바랄 뿐이에요. 그가 일어나 몇 걸음 걷다가 제 등 뒤에 멈춰 섰습니다. 만약 내가 어머니께 먼저 사과하고 그 다음에 너희 집안과 이야기하면 안 될까? 저는 돌아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 묻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바로잡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려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두려웠어요. 당신을 잃을까봐, 가정을 잃을까봐, 남들이 수군거릴까봐. 하지만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돌아가신 분과 곁에 있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하고 평생을 사는 것. 민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시간을 좀 더 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은 이미 줬어요. 30일은 당신이 행동하라고 준 시간이지 망설이라고 준 시간이 아니에요. 그는 아주 늦게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뒤돌아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어머니께 제대로 말하면 너 다시 돌아올 거야?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잃을까 두려워서 그렇게 한다면 나는 돌아가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한다면 생각해 보겠어요. 문이 닫히고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파도처럼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제가 민준 씨를 그가 한 번도 마주해 본 적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세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평생 어른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25일째 시댁 친척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제가 시댁을 우습게 알고 죽은 아버지를 등에 업고 남편을 쥐고 흔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제게 직접 전화를 걸어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애미야, 현명한 여자는 물러설 줄 아는 법이다. 저는 한마디만 대답했습니다. 저도 물러섰습니다. 더 이상 저를 존중하지 않는 곳에서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아버지 영정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모든 것을 숨김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만약 제가 혼자 걸어가야 한다면 그렇게 할게요. 하지만 똑바로 걸어갈 거예요. 향 연기는 흩어지지도 굽이치지도 않고 얇고 곧게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듣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27일째 민준 씨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밤 어머니와 이야기할게. 단 한 줄의 문자였지만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희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 이후로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민준 씨가 제 등 뒤에 숨지 않고 스스로 들어가야만 하는 마지막 전투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밤은 아주 천천히 깊어갔습니다. 시계는 한 칸 한 칸 힘겹게 움직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이 결혼의 운명은 더 이상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때 남편이라 불렀던 남자의 배짱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과를 두려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민준 씨가 무슨 말을 하든 이 결혼은 이미 마지막 경계선에 도달했다는 것을 제 마음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균열은 꿰맨다고 아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꿰맬수록 얼마나 심하게 부서졌었는지 더 선명하게 보일 뿐입니다. 새벽 일시가 거의 다 되어갈 무렵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저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음악 소리도 차 소리도 없이 그저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어. 저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민준 씨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어. 아버지 장례식 날 내가 잘못했다고. 가지 않은 것도 잘못이고 너 혼자 둔 것도 잘못이고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해 함부로 말하게 둔 것도 잘못이라고.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반응은 어떠셨어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책상을 내리치셨어. 내가 너한테 단단히 홀렸다고. 근본도 잊어버린 놈이라고. 어머니를 선택할 건지 아내를 선택할 건지 물으셨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질문이 언젠가는 나올 것이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이상할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그가 침을 삼키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저 옳은 것을 선택할 뿐이라고. 그 한마디는 듣기에는 간단했지만 민준 씨 같은 사람에게는 평생 중 가장 어려운 말이었을 겁니다. 어머니는 내가 계속 그런 생각을 고집하면 오늘부터 너 같은 아들은 없는 셈 치시겠대. 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감히 너희 집안에 고개를 숙이면 나중에 당신 장례도 당신이 알아서 치를 테니 신경 끄라고까지 하셨어. 저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얼음장 같은 얼굴로 칼날 같은 말을 내뱉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네, 시어머니는 항상 죽고 사는 문제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데 익숙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했어요?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일어섰어. 민준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어. 부모님이 날 낳아주신 은혜는 크지만 아버님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낳아주신 분이라고. 단지 미신이나 체면 때문에 아버님이 무시당하게 둘 수는 없다고 했어. 저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자신을 동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민준 씨의 말에서 한 남자의 책임감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냥 나왔어.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배웅도 안 하셨어. 이제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말라고 하시더라.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저 자신도 그 답을 듣기 두려워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한테 전화한 이유는 뭐예요? 네가 알아주길 바랐어.
민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몫의 일을 했어. 이제 결정은 내 몫이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민준 씨, 고마워요. 고맙다는 말뿐이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옳은 일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수화기 저편에서 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고통은 제가 겪었던 것처럼 그가 온전히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방금 한 일을 부정하지 않아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들을 잊을 수도 없어요. 믿음은 한번 깨지면 하룻밤 사이에 다시 붙지 않아요. 이해해. 민준 씨의 목소리가 메어 있었습니다. 다만 만회할 기회를 한 번만 줘.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잘못했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돌아간다고 약속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관계를 끊지도 않을게요. 당신이 충분히 인내심을 보여준다면 만회할 기회를 줄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지만 동시에 텅 빈 느낌도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한번 지나가 버리면 후회하지 않더라도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다음날 아침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으며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시어머니는 본론부터 말했습니다. 네가 이겼다. 이겼다라는 두 글자는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왔을 때 칭찬이 아닌 조롱의 의미만을 담고 있었습니다. 과찬이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가 이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어놨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민준이가 집을 나갔으니 속이 시원하냐? 저는 침묵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모든 것이 체면이라는 두 글자로 귀결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선택? 시어머니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나를 버리고 너를 선택한 거겠지.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입장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무시당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죽은 사람인데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저와 시어머니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 멀다는 것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께는 그럴 수 있겠지요. 저는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버지이고 평생 은혜를 갚아야 할 분입니다. 수화기 저편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지만 경고의 의미를 담아 말했습니다. 잘 생각해라. 여자는 끝이 좋아야 하는 법이다. 나중에 빈손으로 쫓겨나지 말고. 저는 시어머니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깊이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돈이 없는 빈손보다 인격이 없는 빈손이 더 비참하니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민준 씨가 마침내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 어머니에게 맞섰으며 옳은 것을 선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원한 때문에 그릇된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의 묘는 깨끗했고 꽃은 여전히 싱싱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응어리 하나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에 민준 씨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직장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했고 이제 어머니 댁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건강 챙겨요 라고만 답장했습니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헛된 희망을 주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의 노력을 짓밟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함께하게 될 수도 있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부터 저는 더 이상 버려졌다는 느낌을 안고 살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 한 번이라도 당당하게 서주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의 원망을 멈추게 할 힘이 있으니까요. 그 후 며칠은 시간이 저와 민준 씨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시험이라도 하듯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서두르지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출근하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책을 읽거나 아버지의 낡은 방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먼저 민준 씨에게 연락하진 않았지만 그가 안부를 물어올 때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지금 꼭 필요한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멀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각자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일주일 후 김 사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그쪽 집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저는 어느 정도 짐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요, 사장님? 그래. 사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전화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더구나. 며느리가 버릇없다느니, 우리 집안이 빌부터 산다느니, 민준이가 네 꾀에 넘어갔다느니. 그런데 네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가 하나 있다.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시골에 있는 땅을 팔려고 내놓으셨단다. 표면적으로는 민준이와 연을 끊겠다는 거지만 사장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실은 그놈이 돌아와서 빌게 만들려는 수작이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익숙한 방식이었습니다. 항상 가족이라는 상징적인 것들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려 하셨죠. 사장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마디만 했지. 사장님이 대답했습니다. 자식 다 컸는데 너무 잡아당기면 줄 끊어진다고. 그 통화 후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대로 내버려 두면 민준 씨와 어머니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질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원칙을 희생하면서까지 중재에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냉정하고 공정하게 제 자신을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 씨가 찾아왔습니다. 예고는 없었지만 문 밖에 서 있는 그의 발소리만 듣고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눈에 띄게 야위고 눈밑이 검게 변한 그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등은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옆으로 비켜 섰습니다. 들어와요. 그는 의자에 앉아 한때는 제 집처럼 드나들던 이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여전하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그가 슬프게 웃었습니다. 변한 건 나뿐이군. 저는 그에게 물 한 잔을 따라주었습니다. 마셔요. 그는 컵을 들었지만 바로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난리를 치고 계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었어요. 땅을 팔아서라도 나랑 연을 끊으시겠대. 민준 씨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서연아, 나는 땅을 잃는 건 두렵지 않아. 내가 불효자가 되는 게 두려울 뿐이야. 저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 효도라는 건 부모님의 모든 요구를 눈 감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화를 내시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만큼 바르게 사는 게 진짜 효도예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네. 쉽지 않죠.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이미 한 걸음을 내디뎠어요. 또 다른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워서 다시 돌아가지는 마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이윽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계속 버티면 너 내 곁에 있어줄 거야?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영정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얇은 향 연기가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민준 씨,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약속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할게요. 만약 당신이 당신의 인격을 지켜낸다면 우리가 함께하든 그렇지 않든 나는 당신을 존중할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내 존중을 받는 것만으로도 나한테는 과분해. 잠시 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뒤돌아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방식으로는 사과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어머니를 버리지도 않을 거야. 어머니 마음이 진정되실 때까지 기다릴 거야. 저는 문 밖으로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낯선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맹목적인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바로 서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아주 희미한 안도감이었습니다. 3일 후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날카롭지 않고 차갑고 지쳐 있었습니다. 애미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시간 좀 있니? 잠깐 보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어디서 뵐까요? 우리 집으로 오너라.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혼자 갔습니다. 민준 씨에게도 김 사장님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만남은 그저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의 자리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예의를 갖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말했습니다. 네가 날 실망시켰다.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민준이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아니?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옅게 웃었습니다. 네가 아주 잘났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구나. 저는 허리를 펴고 앉아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보다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넘어설 수 없는 선이 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존중처럼요. 시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이윽고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잃을까봐 두려웠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진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께서 민준 씨를 잃는 걸 원치 않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 사람이 올바르게 살기를 바랄 뿐이에요. 어머니께서 계속 몰아붙이시면 가장 고통받는 건 그 사람이 될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통제하며 살았다. 이제 그게 안 되니 익숙하지가 않구나.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 놓는다고 해서 잃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다른 방식으로 지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만남은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화해도 없었지만 더 이상의 파국도 없었습니다. 제가 집을 나설 때 시어머니는 배웅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모진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같은 분에게 그것은 아주 큰 양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뵙고 왔어요. 그가 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 별 말씀 없으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많이 지치신 것 같았어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최악으로 치닫는 걸 원치 않았을 뿐이에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이해해. 그날 밤 저는 아주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의 아버지가 대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잠에서 깨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험난하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제가 거대한 가족과 홀로 싸우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는 길을 택했지만 누구를 벼랑 끝으로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것은 가장 어렵지만 가장 올바른 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뵙고 온 후 모든 것이 한동안 잠잠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원래 그렇게 순탄한 휴식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 법입니다. 권력과 통제로 유지되던 가족이 그 힘을 잃기 시작하면 그들은 더 격렬한 방식으로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3일 후 김 사장님께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조심해야겠다. 그 할머니가 동네방네 네 험담을 하고 다니신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장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우습게 안다느니, 죽은 아비 핑계로 남편을 쥐고 흔든다느니, 정 없고 계산적인 여자라느니,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기뻐서가 아니라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어. 사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이 암암리의 친척들을 움직여서 민준이가 집에 돌아와 사과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단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여론을 이용하는 법이죠. 그날 오후 민준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지쳐 보였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자마자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서연아, 친척들한테서 계속 전화가 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안 받았어. 그가 말했습니다. 무서워서, 받으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서.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안쓰러우면서도 애틋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계속 피할 수만은 없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래서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 말해봐요. 만약 내가 완전히 독립해서 가족에게 어떤 의지도 하지 않고 산다면 너는 그걸 진전이라고 봐줄 수 있어?
그 질문에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 독립하는 것 자체가 도피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만약 당신이 올바르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라면 그건 진전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또 다른 압박이 찾아올 뿐이에요. 그는 진지한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내 두 발로 서고 싶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자신을 위해 하세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옅게 웃었습니다. 이해해. 그날 밤 시댁 친척 중 한 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주 거만한 말투였습니다. 애미야, 며느리는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 남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 처신해라. 저는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보려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피곤한 얼굴이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안으로 모시고 차를 내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예의에 맞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애미야, 어디까지 버틸 셈이냐? 저는 똑바로 앉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버티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그저 제 선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선?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네가 감히 시어미한테 선을 그어?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서로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않기 위한 선입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민준이를 30년 넘게 키웠다. 너는 고작 몇 년 같이 살고서 어디서 내 아들을 가르치려 드느냐? 저는 반박하지 않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이 잘못된 일에 고개 숙이지 않고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시어머니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무슨 잘못? 장례식은 끝났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뭘 자꾸 붙들고 늘어져. 가슴이 아팠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는 지난 일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살아있는 사람의 인격 문제입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가 틀렸다는 거냐? 저도 따라 일어섰지만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틀리셨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계속 민준 씨에게 선택을 강요하시면 가장 고통받는 건 그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이내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놈이 돌아와서 빌지 않으면 나는 그놈 없는 셈 칠 거다. 그 말은 허공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솔직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았습니다. 말해봐라. 만약 어머니께서 모성애를 굴복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머지않아 둘 다 잃게 되실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지만 그녀는 금세 등을 돌렸습니다. 네가 뭘 다 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구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억압으로는 누구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은 압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소리 없는 폭풍이 지나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한층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너한테 다녀가셨지?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나한테 전화하셨어. 우시더라. 저는 침묵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우시는 건 처음 봤어.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알아요.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 때문에 예전의 길로 돌아가지는 마세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지금 허공에 떠 있는 기분이야.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른이 되기 위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말이 그의 마음에 닿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 씨는 직장 근처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가족의 도움 없이 혼자서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제게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침대와 책상, 책 몇 권이 전부인 단출한 방이었습니다. 메시지는 아주 짧았습니다. 다시 시작할게. 저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민준 씨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은 모습을 본 것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꿋꿋하게 버텨요. 사랑도 약속도 아닌 그저 시기적절한 응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아버지 영정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아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믿어요. 향 연기는 곧고 고르게 피어올랐습니다. 마음이 한결 평온해졌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시어머니와의 대립이 아니라 제 자신이 비뚤어진 사람이 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이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제가 고개를 들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저는 외부가 아닌 제 안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변화를 뚜렷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놀라지 않았고 오늘은 또 누가 나를 비난할지 전전긍긍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출근하고 아버지의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소한 일상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독이 아니라 자립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더 이상 저를 자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던 거리를 정확히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잘 지내는지, 일은 어떤지 묻는 짧은 문자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푸념도, 하소연도, 어머니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혼자 감내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이전에는 항상 가족에게 기대어 피하기만 했던 일들을 어느 날 오후 퇴근길에 김 사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약간의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소식 들었니? 네, 무슨 소식이요, 사장님? 제가 물었습니다. 내 시어머니 병원에 입원하셨단다. 저는 주차장 한가운데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네, 고혈압이라더구나.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위험한 건 아니지만 의사가 절대 안정을 취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했단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차 안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감정은 통쾌함도 당혹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낯선 무거움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분은 민준 씨의 어머니였고 그를 낳아주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가 아주 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쉬고 지쳐 있었습니다. 병원이야. 사장님께 들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상황은 어때요? 어머니는 괜찮으셔.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너무 마음고생이 심하셨다고 하더라. 저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거기 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그가 말을 멈칫했습니다. 너 올 거야? 그 질문에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회색 구름이 낮게 깔린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로서 어머니 병문안 가는 거예요. 사과하거나 화해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저는 늦은 저녁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얀 복도, 익숙한 소독약 냄새. 민준 씨가 병실 밖에 서 있다가 저를 보고는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반가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강인했던 모습보다 훨씬 더 작아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눈을 뜨고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고 그저 피로만 가득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냐? 그녀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여전히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뵈러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 아직 안 죽었다. 그 말이 예전 같았으면 제게 상처가 되었겠지만 지금은 그저 안쓰러울 뿐이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저 어머니께서 빨리 건강해지시길 바랄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병실에는 심박 측정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한층 낮아져 있었습니다. 네가 올 줄은 몰랐다.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해서 왔을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주름진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분노가 아닌 무력감 때문에 우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너는 아니?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나는 민준이를 잃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해합니다. 나는 통제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근수록 더 빠져나가더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당사자가 스스로 깨닫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는 문 밖에 서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이 대화를 저와 어머니 둘만의 시간으로 남겨두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가자 그는 묻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모든 것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제가 돌아가기 전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애미야. 네, 시어머니는 저를 오랫동안 쳐다보았습니다. 사과는 안 한다. 하지만 이제 민준이 놈을 더 이상 닥달하지는 않으마. 그것은 사과도 완전한 화해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같은 분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양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병원을 나서자 민준 씨가 제 곁에서 한동안 함께 걸었습니다.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당신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최악으로 치닫는 걸 원치 않았을 뿐이에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리고 만약 나중에 네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원망하지 않을게. 그 말에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 아무것도 약속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은 내가 기억할게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지쳤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영정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병원에서 있었던 일, 시어머니가 마침내 한 발 물러서신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결과가 재회일지 이별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빠가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길을 가고 있다고 믿어요. 향 연기는 느리고 곧게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그곳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때로는 어른이 된다는 것이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제때 멈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모든 것이 낯선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빗발치는 전화도 대놓고 혹은 등 뒤에서 하는 비난도 없었습니다. 마치 큰 비가 그친 후 모두가 지쳐서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저는 서둘러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요함은 끝이 아니라 마지막 길을 앞둔 휴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제게 전화도 누구를 통해 말을 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신 후 식사도 잘 안 하시고 혼자 뜰을 보며 앉아 계실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하고 들을 뿐이었습니다.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통제하며 살아온 사람이 손을 놓았을 때 그 공허함은 상실감보다 더 무서울 수 있으니까요. 민준 씨도 많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돌리거나 상황이나 어머니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게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로 선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교훈은 오직 스스로 겪어야만 깨닫는 법이니까요. 30일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날짜를 세지는 않았지만 그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뚜렷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재촉하지도 약속을 상기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압박이 없을 때 그가 스스로 어디까지 나아가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 사장님께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보며 엄하면서도 온화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솔직하게 묻겠다. 너 아직 이 결혼을 지키고 싶으냐? 저는 오랫동안 생각한 후에야 대답했습니다. 지키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사장님. 그저 이 관계가 계속 나아갈 가치가 있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답이 꼭 네 아버지를 닮았구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요 며칠 아주 빡빡하게 일하더구나. 예전 같았으면 덥석 물었을 불투명한 거래들도 다 거절하고 있어. 어떤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하더군. 미친 걸까요? 아니면 정신을 차린 걸까요?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이 웃었습니다. 그래, 그냥 네가 알아뒀으면 해서 말해주는 거다. 그놈 지금 진심으로 변하고 있어. 연기하는 게 아니야. 그날 밤 민준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만나고 싶어. 부탁이 아니라 확실히 매듭 짓기 위해서. 저는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신혼 때 자주 가던 아주 평범한 작은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노란 조명과 익숙한 음식 냄새가 있는 곳. 민준 씨는 일찍 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의례적인 안부를 나눈 후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아, 30일이 거의 다 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내가 큰 약속은 못하겠어.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한테 3가지는 분명히 말해주고 싶어. 저는 그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첫째,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어.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 살지 않겠다고. 나는 여전히 어머니의 아들이지만 내 인생을 어머니가 결정하게 두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침묵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둘째,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와 집안의 재정을 분리하는 서류에 서명했어. 더 이상 어머니의 이름을 빌리지도 인맥에 의존해 누굴 압박하지도 않을 거야.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마음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이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만약 네가 돌아오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나는 받아들일게. 은혜를 들먹이거나 과거를 핑계로 널 붙잡지 않을 거야. 그 말은 아주 가볍게 떨어졌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야.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저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내가 어디서 잘못했는지 깨달았다는 걸 네가 알아주길 바랄 뿐이야.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식당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머릿속에 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식 날,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홀로 서 있던 날, 회의실에 들어섰던 날, 병원에서 있었던 날, 모든 것이 하나의 원처럼 이어졌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민준 씨, 제가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방금 한 말들 내가 기억할게요. 하지만 나도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게 있어요. 그가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저를 보았습니다. 말해. 나는 예전의 그 아내가 아니에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당신이 변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나는 이 변화가 얼마나 오래 갈지 지켜볼 시간이 필요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 그 시간 동안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살 거예요. 약속도 구속도 없이. 만약 당신이 그래도 나와 함께 걷고 싶다면 그렇게 해요. 만약 아니라면 원망하지 않을게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걸을게.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우리는 아주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더 이상 달콤한 말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두 어른이 진실로 서로를 마주할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 영정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거의 끝에 다 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지도 다른 사람을 더 아프게 하지도 않았어요. 향 연기는 얇고 곧게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그곳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더 이상 시어머니와의 전쟁도 민준 씨의 선택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저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30일째 되는 날은 아주 평범한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비도 강한 햇살도 없는 회색빛 하늘은 마치 누구도 놀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일부러 차분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차를 한 주전자 우리고 아버지의 영정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향 연기는 서두르지도 흩어지지도 않고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보며 더 이상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저 이제 준비됐어요. 저는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모든 걸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갈게. 저는 아주 익숙한 장소를 골랐습니다. 예전 아버지 댁 근처에 작은 공원, 낡은 나무 벤치와 많은 나무, 그리고 적은 사람들이 있는 곳. 저는 이 마지막 대화가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민준 씨는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정장이 아닌 평범한 셔츠를 입고 반짝이는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항상 역할을 위해 힘주던 모습이 아닌 그저 평범한 한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30일 이내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됐어요. 그는 마치 모든 것을 기억하려는 듯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결정했어?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면은 잔잔했고 바람의 작은 물결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더 이상 짐작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말하고 싶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을게. 지난 30일 동안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많은 옳은 일들을 했어요. 해야 할 말을 할 용기를 냈고 통제에서 벗어났고 다르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나는 그 모든 걸 기억해요. 저는 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기다림으로 가득했지만 예전처럼 초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나는 너무 많은 것을 겪었고 그래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걸요. 나는 더 이상 남편이 내 편을 들어주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아내가 아니에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아프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르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하지도 않아요.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아주 비싸지만 꼭 필요했던 교훈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선택은 뭐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이 결혼을 떠나기로 선택했어요. 그 말은 아주 가볍게 떨어졌지만 공기는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제가 한때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달라고 바랐던 것처럼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쉬었지만 차분했습니다. 내 결정을 존중할게.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슬픔이 밀려왔지만 더 이상 아프진 않았습니다. 내가 떠나는 건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거나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타협하며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 그리고 원망하지 않을게. 우리는 그곳에 오래 앉아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들을 나누었습니다. 다툼도 매달림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때 같은 길을 걸었던 두 사람이 이제 각자의 길로 가기 위해 멈춰섰을 뿐이었습니다. 서류는 내가 정리할게. 그가 말했습니다. 네가 더 이상 어떤 압박도 받지 않게 할게. 저는 고개를 숙여 그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저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서연아, 만약 이 일이 없었다면 나는 평생 어른이 되지 못했을 거야. 저는 아주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무의미하지는 않았네요.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는 것은 모든 것을 더 무겁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마지막으로 시댁을 찾았습니다. 다투기 위해서도 해명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작아진 모습으로. 저를 보자 시어머니는 꾸짖지도 비웃지도 않았습니다. 결정했구나.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는 붙잡지 않겠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보거라. 저는 그 집을 나섰습니다. 작은 핸드백 외에는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상실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무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모든 서류 절차를 마쳤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아버지의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독립적인 여성이 된 첫날 밤, 저는 간단한 저녁을 차려 혼자 먹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주 평온했습니다. 주말에 김 사장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 딸 이제 제대로 섰구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잘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사장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선하게 살거라. 나머지는 하늘이 알아서 해줄 게다. 한 달 후 저는 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흰 국화를 들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원한이 아니라 깨달음 속에서 떠나왔다고, 저는 누구를 이기지도 누구에게 지지도 않았다고, 그저 제 자신에게 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바람이 나무 사이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묘비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 등을 돌려 걸어갈 때 더 이상 마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은 제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의 마지막까지 함께 걸어오셨다면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무언가 익숙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어쩌면 침묵으로 넘어갔던 어떤 순간일 수도 있고 인내로 지켜왔던 어떤 관계일 수도 있겠지요. 혹은 그어야만 한다고 알면서도 망설였던 어떤 경계선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잠시 멈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누구를 섣불리 판단하지도 자신을 탓하지도 마세요. 그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답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나를 작게 만들고 있는가? 만약 이 이야기가 가치 있다고 느끼셨다면 친구나 가족 혹은 올바르게 살아갈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시기적절한 이야기 하나가 묵묵히 견디는 누군가의 긴 세월을 구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 정거장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하나를 남겨주세요. 이야기를 전하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천천히, 더 깊이 그리고 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인생은 누구를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나 자신에게 지지 않으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정거장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